프로이드의 항문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약 1세에서 3세까지에 대한 2단계는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의존적이고 자기 회의로 가득한 부끄러운 인간이 되느냐에 대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주요 가업은 자기 통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배변 훈련과 관련된 배설 기능의 통제를 중요하게 봅니다. 3단계는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3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갈등은 주도성 대 죄책감의 발달이고요.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은 보통 생기와 활력, 호기심이 넘치고 활동 수준이 높으며 에너지가 남아돌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 활동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활동 반경을 점점 넓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령을 나중에 담당하게 되신다면 발달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성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에 따라서 활동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이제 4단계의 6세에서 11세까지의 잠복기에 해당이 되고요. 프로이드의 2단계는 비활동적인 시기로 본 반면 에릭슨은 이 단계를 역동적, 활동적인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시기가 아동의 근면성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면한 아동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경쟁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로 읽기, 쓰기, 세마기 등 중요한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이론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열등감은 아동이 그가 속한 세계에 대처함에 있어서 자신의 무능력이나 자신의 중요하지 않음을 지각하면서 생겨나는 부분이고요. 인지발달 이론에 이제 피아제, 에릭슨, 비고스키 여러 학자가 있는데 피아제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리면 감각운동기, 신생아의 단순한 반사가 나타난 출생에서 시작한 초기의 유아적 언어에 대한 상징적 사고가 시작되는 2세경에 끝나고요. 피아제는 이 단계에 독립적이지만 상호 관련된 하위 단계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라고 부르고 전조작기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2세에서 7세까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지요. 그래서 아동의 언어가 급격히 발달하고 상징적인 사고하는 능력도 증가한다라는 부분.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7세에서 12세까지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 마지막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에서 이제 청년기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스키에 대한 부분으로 아동의 지적 능력을 ZPD 그래서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서 지적 능력을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인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산수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선생님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힌트를 줌으로써 아동이 문제 해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고스키는 아동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발달의 열매로 또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발달의 봉우리,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이제 두 아동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비슷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도움에 의해서 수행 능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근접 발달 영역은 더 넓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냥 이 두 번째 아동 발달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재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걸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동 발달이라는 과목에서 이 챕터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동 학대라는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발달을 이해하는 파트로 지금 잠깐 다루어지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 내면 여러분 이거 달달달운이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해 주려는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파트를 시험에 내지는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달달달 외우지는 않으시고 맞아 우리 들어봤어 이게 뭐라고? 아 근접 발달 영역 그렇지 교사가 어떤 부분을 조언해 주거나 힌트를 줬을 때 아이는 더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이 비계라는 건데요. 비계는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고스키는 아동의 인지 발달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보다 성숙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요. 이들은 아동의 인지 발달을 위해 비계를 설정하여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동을 가르치는 동안 현재 수준에 알맞도록 가르침의 양을 조절하고 아동이 학습하는 내용이 새로운 것이라면 직접적인 지시를 하고 아동이 따라오게 되면 직접적인 지시 대신에 힌트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계는 건축학에서 빌려온 용어로 건물을 지을 때 발판을 사용하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제거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요. 비계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동주의적인 부분이라서 아이들한테 아동 중심, 놀이 중심에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참고는 하나 예전에는 이제 약간 행동주의적이라서 뭔가 자극을 주고 반응을 살피고 토군 강화를 하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으로 비추어지는 이론이다 보니 놀이 중심, 아동 중심 파트의 학습 이론은 그냥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이론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다루면 학습 이론은 스키너라는 학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가 보이는 단순한 반사를 포함한 반응, 그래서 반응적인 행동. 뭐 그 개 실험 있잖아요. 뭐 종을 울려서 간식을 주고 나중에 간식을 주지 않아도 종을 흔들면 침을 흘리게 되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부분을 관찰한 거죠. 그래서 자극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된다는 부분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자극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모형이긴 하지만 이런 걸 영유아기의 이제 반응적 행동들을 살펴보면 아기 입에 젖꼭지를 물리면 빨기 반응을 보이고 손바닥에 어떤 물체를 놓으면 잡기 반응을 보이지만 이제 아동이 성인이 눈 깜빡이기, 재채기 같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라든지 공포, 분노, 뭐 흥분이라든지 정서적 반응 형태로 반응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종류는 매우 적다라는 거. 벤두라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의 행동과 환경뿐만 아니라 인지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 사회적 환경과 아동의 인지 능력이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학습이라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것을 이미테이션, 모방 또는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모델링 되게 좋아하고 잘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이 뭔가 주저하는 활동을 무서워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 그러면서 모델링을 보이고, 선생님이 하는 것을 관찰하던 아이들은 선생님처럼 해보는 거, 그걸 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회학습 이론에서 이제 유래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서 자기 효능감, 이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으로서 어떤 행동을 모방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효능감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경험도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본인 살기 바쁜 부모가 결국은 어떤 모델링이나 경험을 많이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너 이거 해볼래? 했을 때 나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자신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조금 눈여겨 아니면 귀쫑긋하고 좀 한번 곱씹어보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은 이런 사회학습 이론에서 유래가 된 정의 이론이고요. 이제 네 번째로 되게 재밌는 학자가 있는데요. 로렌즈, 동물 행동학 이론. 그래서 여러 종의 동물을 행동을 관찰한 이제 학자가 로렌즈 학자인데, 이 학자는 각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인은 새끼 새가 부화한 직후 어미를 따라다니는 행동으로 새끼가 어미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먹이를 얻을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각인은 생후 초기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일어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어미가 없으면 어미를 닮은 대상의 각인이 일어난다는 부분을 관찰한 학자가 로렌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새끼 오리가 로렌즈를 엄마로 잘못 알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로렌즈는 각인되는 대상의 범위가 종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각인 내 적은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집단으로 생활하고 출생을 곧 움직이고 천적으로 강한 압력에 의해서 조류와 포유동물의 각인에 강한 애착 기제로 진화해 온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아가 태어나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 특히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는 게 이제 이게 애착이라고 볼비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애착 행동, 미소 짓기, 옹알이, 잡기, 매달리기, 울기, 이런 선천적인 사회적 신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부모로 하여금 아기에게 접근해서 보살피고 상호작용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아기를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자극과 애정을 기울이게 해주는 게 이제 애착 형성의 안정적인 환경이겠죠. 그래서 그런 적응 기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생태학 이론을 좀 살펴보면, 생태학자라는 브롬펜브루너가 좀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환경 체계가 있다. 그래서 미시, 거시, 그래서 미시는 되게 좁은 협소한, 가까운, 그래서 가족, 친구, 학교 이론. 그다음에 거시, 반대되는 미시와 거시는 거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거나 숲이 있으면 여기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은 거시적인 거고 나무는 미시적인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 이런 부분으로 브룬펜브루너가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이론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이제 많은 사랑을 받은 아동은 교사나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쉽겠죠. 근데 반대로 부모를 대신한 대리 양육자가 아이를 귀찮아하거나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만 때워주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겠죠, 반대로. 그래서 아동 발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학교, 교회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태학적 이론은 환경 맥락을 강조하고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 체계를 포함하지만 전생의 발달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을 크게 강조하는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생애 이론이고요.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다른 역사적 환경에 노출이 되고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은 사회적 시간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출산 연령대로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의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기 때문에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10대 임신의 비율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요. 10대 임신은 대부분의 사회적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산모나 아기 모두에게 위험하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몸은 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뭔가 불안정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 때가 지금 한창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10대라는 시기가 우리 시스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출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10대는 참 학습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되게 비일비재해서 되게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유기해서 아이 시체가 발견돼서 CCTV를 찾아보니 10대 미혼모다 뭐 이런 기사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임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게 저희 때는 되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되게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 몸 단속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네, 그래서 상호 오존에 대한 부분은 생애 이론의 주요 개념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일생 동안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 외에 다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결혼에 실패한 성인 자녀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부모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돼버리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요즘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 등으로 세대와 세대는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 아동발달 이론에서 서구 문화의 산물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아동발달의 개념을 논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아동발달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가치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인간 발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착된 유교와 불교, 그쵸? 우리는 유교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이제 신라 시대의 불교 문화도 되게 번성했고,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 발달에 관한 관점들을 살펴보면
우리 전통사회 한국과는 오늘날에도 부모, 자녀 양육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전통사회에서 아동은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또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임신하자마자 아이가 1살이 되거든요. 미국 나이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애는 0살이고 1년을 살아냈을 때 1살인데, 그래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만 몇 세냐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아동 존중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이제 출생하지 않은 태아라 하더라도 잉태되는 순간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교의 영향을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교, 예쁜 거 보고 예쁜 거 먹어야 되고 뾰족한 데 앉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태교에서 시작하여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 부모는 자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하며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공들여서 키우셨으니까요. 정성, 희생, 존중, 관심. 우리 전통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한 덕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상적 기반을 유교적 가치와 신념 체계에 두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문헌을 분석해 보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생각이 모자라고, 사실 이제 그건 조선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아직 판단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무한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기는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 이를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라는데, 우리 옛날에 뭐 신윤복이나 김홍도 그림 보면 막 서당에서 회초리 맞고 있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중요시하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부모-자녀 관계는 본능적, 정서적 애착 관계뿐만 아니라 육가, 그래서 육아의 자연관, 윤리관, 가족제도, 이런 형성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관계였는데, 이것은 부모나 아동이 개개인 위주의 존재가 아닌 가정이라는 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관계를 봤다는 거고요. 서열이 존중되는 관계로 아동은 성인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기본 윤리 중 하나인 부자 유친,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아버지는 뭐 이렇게 관계에 대한 부분, 태교에서 시작하여 10세 이전의 교육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초기 아동 교육에는 엄격함보다는 자유로움 더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교육에서 아버지의 참여함으로써 엄격함이라는 덕목이 강조되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 전통사회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모델인 엄부자모, 그래서 어머니의 자유로운 손에서 사랑으로 자녀의 양육하고 자녀의 잘못을 엄격하게 다루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게 되는 부분. 한국 문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불교 인간발달관을 보면, 불교에서 아동은 주체적 인격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아동은 스스로 독자적 존재로서 우주관과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동은 수행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업을 개선하고 불성을 발휘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으나 아직은 미혹감으로 1차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존재다라고 분석했네요. 불전, 불교니까 불전에 의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그래서 아동 발달은 부모로부터 유전과 현재의 환경, 아동 개인의 의지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비록 유전과 지난 생애의 업에 의한 어떤 결과로 탄생했을지라도 개인의 의지와 환경에 의해 앞으로 발달해 향상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윤회와 그것이 고통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 여기서 깨달음이란 자아실현을 이룩하는 것으로 최상의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생로병사로 인해 계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로 보고 윤회의 고통을 없앨 때만이 인간 발달의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한 여러 수행 방법으로 초심자의 경우는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것은 아동의 경우 미성숙함으로 성인의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 이제 성숙기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이제 그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아니면 부모 아니면 형제, 그래서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서 태아의 발생까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겁, 다생, 그래서 그 인연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태아 때부터 보호하고 적절히 교육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아동복지와 권리 과목에서 이 아동 발달, 조선시대의 불교와 유교를 다루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건 결국은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1차적인 것은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결국은 부모, 엄마와 아빠가 본인이 잉태하고 난 그 생명체에 대한 부분으로 1차적으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 생존과 발달과 교육받을 것과 참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존중해 주면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부모로서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국가거든요. 우리가 내는 세금. 그 국가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뭐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인 지원이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지금 어제 그제 뉴스 지금 구미 만 3세야 그 사건 지금 또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니고 외할머니가 엄마라는 사건 그거 오늘 제가 이제 링크 걸으려고 지금 여러분 토론거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양파 껍질 같은 거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딸이 낳았던 아이는 어디 있는 것이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조금 자세히 리딩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토론의 댓글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아직까지 있지라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쇼킹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그 이제 평등주의 이념이 팽배하면서 유교적 이념은 전 시대적인 유물로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유교 문화 되게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 평등 의식 확산, 평등 부모 자녀 관계로의 변화,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 선호 사상도 있고 획일적인 평등 사상으로 인한 문제점, 부모의 관심이 인지 발달에만 집중되고 있어서 인간관계가 사실 경시되고 있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내가 먼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서구 문화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기 전 준비로서 그들의 발달과 환경과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인 거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